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네, 어떤 남자죠? 이 사람은 무려 2000년을 살 수 있는 불사의 수명을 가졌고요. 자녀가 100명이나 됩니다. 와, 2000년이요? 게다가 100명의 자녀라니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게다가 은행 전공은 말 그대로 무한대인 거예요.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성취의 제일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죠. 현대인들이 꿈꾸는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갖춘 셈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해서 차라리 그 햇빛조차 보지 못하고 죽어서 태어난 아기가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운이 좋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아,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요? 네. 약간 무슨 디스토피아 SF 소설의 한 구절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세상을 호령했던 한 왕이 남긴 아주 냉철한 데이터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오, 3000년 전 문헌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에서 우리가 깊게 탐구해볼 자료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에 대한 분석 텍스트입니다. 네, 솔로몬의 기록이군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죠. 우리가 오늘 해독할 미션은 아주 단순합니다. 인간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지독하게도 불행한가? 이 근원적인 질문의 해답을 이 고대 기록에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미션이네요. 근데 사실 이 텍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 어떤 거죠? 이 자료를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설교나 지루한 도덕 교과서처럼 접근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거든요. 큰 부를 누렸고 막 진귀한 이국적인 동물들을 수집하기도 했고요. 엄청난 군사력에 수많은 국력까지 거느렸던 사람이죠. 말 그대로 진짜 다 가져본 사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오감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직접 실험해본 인물이에요. 아, 실험이요? 네, 그러니까 가난한 철학자가 방구석에 앉아서 상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는 거죠. 쾌락과 성취의 끝판왕을 다 깨본 승리자가 텅 빈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쓴 일종의 경험적 데이터에 가깝습니다. 와, 승리자의 경험적 데이터. 되게 와닿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인간의 욕망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왜 그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고장날 수밖에 없는지 그걸 해부하는 아주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통찰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승리자의 데이터 보고서라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입니다. 자료를 보면 솔로몬이 관찰한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요. 네, 어떤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 부, 그리고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운도 되게 좋았고 성취도 완벽했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남자네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아, 본인이 번 걸 본인이 못 쓴다는 거군요. 네, 텍스트는 이 기막힌 상황을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헛되어 악한 병, 그러니까 악한 병이라고 아주 강렬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아, 악한 병. 이게 물리적인 자산의 축적,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과 그것을 내면적으로 누리는 능력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비극을 짚어낸 대목이거든요. 누리는 능력과 축적하는 능력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현대인들은 보통 막 무언가를 소유하면 당연히 그걸 즐길 수 있을 거라고 믿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행복하게 쓰겠지 하고. 근데 이 3000년 전의 텍스트는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 전혀 다른 거다. 네, 재물을 모으는 근육이랑 평안을 누리고 즐기는 근육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약간의 반발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 어떤 점에서요? 아니, 당장 다음 달 월세나 대출이자를 걱정해야 하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막 수천억을 가진 억만장자가 많이 가져봐야 다 소용없고 오히려 그게 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기만처럼 들릴 수 있죠? 네, 엄청난 기만이나 배부른 투정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솔직히 돈이 없어서 겪는 비참함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끔찍하지 않나요? 이 텍스트의 화자는 자기 특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타당한 비판입니다. 가난이 주는 고통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뼈아프죠.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조명하는 것은 가난의 고통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절망이요? 네,
가난한 사람은 그래도 돈만 있으면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이런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 네. 목표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느끼는 절망은요.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헉헉대며 도달한 그 결승선이 사실은 가차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의 끔찍함입니다. 와, 결승선이 가짜였다.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믿고 그 독한 약을 다 챙겨 먹었는데 병이 낫기는커녕 그 약 자체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을 마주한 거죠. 아, 희망조차 증벌해버린 절망이라는 건요. 이 자료가 말하는 소유와 누림의 분리를 현대 사회에 대입해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0년 동안 막 하루에 16시간씩 주방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세계 최고급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오픈한 셰프를 상상해보는 거죠. 아, 평생의 꿈을 이루는 셰프네요. 그렇죠. 인테리어부터 식기 하나까지 완벽하게 세팅을 했고 전 세계 VIP들이 막 예약을 하려고 줄을 섭니다. 엄청난 성공인데요. 그런데 정작 그 셰프 본인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과로로 위암에 걸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 미움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 세상에 너무 끔찍하네요. 매일 밤 이름도 모르는 타인들이 자신의 피땀이 서린 그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캐비어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기는데 정작 창업자인 자신은 병실 천장만 바라봐야 한다면 네, 그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악한 병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미슐랭 셰프의 비유가 정확히 아까 도입부에서 언급하셨던 그 2000년을 사는 남자의 비극과 맞닿아 있어요. 아, 아까 그 불사의 남자요? 네, 텍스트는 자녀를 100명 낳고 2000년을 장수하는 고대 사회 기준에서 가장 완벽한 축복의 아이콘을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성공이죠. 하지만 그 심령의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다면 차라리 햇빛도 보지 못한 낙태된 자가 더 낫다고 말하죠.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죠? 태어나지 못한 아기는 이름도 없이 어둠 속에 묻히지만 적어도 평생을 끝없는 갈증과 번뇌 속에서 소유의 노예로 막 굴러가다가 결국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끔찍한 여정은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 그 고통스러운 쳇바퀴를 안 타도 되니까. 네. 결국 진정한 평화는 외부적인 조건, 돈이나 수명을 무한정 확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그것을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역량에 달려 있다는 걸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수명과 수백억의 자산이 오히려 2000년짜리 무기징역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소유가 곧 행복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저 결승선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는 다들 알죠. 그렇다면 대체 인간은 왜 그렇게 똑똑한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미친 듯이 갈구하는 걸까요? 왜 스스로 이 파멸적인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겁니까? 아, 그 질문이 바로 이 자료가 파고드는 두 번째 핵심 주제로 넘어가는 완벽한 연결고리입니다. 오, 두 번째 주제요? 네, 텍스트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 식욕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입이나 식욕이 단순히 위장을 채우는 진짜 음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걸 상징하나요? 인간의 오감과 연결된 모든 근원적인 욕망들 있잖아요. 성욕, 권력욕, 소유욕, 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정투쟁 같은 것들이요. 끝없이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내면의 거대한 블랙홀을 상징하는 거죠. 아, 블랙홀이요? 네, 이 고대 분석가는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핍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식욕이라. 와, 이거 듣다 보니까 뇌과학에서 말하는 도파민의 메커니즘이랑 완전히 똑같지 않나요? 오, 도파민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그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분비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기대하고 추구할 때 막 뿜어져 나온다고요. 아, 맞아요. 갈구할 때 나오죠. 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바로 그 순간 도파민 수치는 곤두박질치고 뇌는 즉각적으로 더 크고 자극적인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쉴 틈을 안 주죠. 결국 우리는 원하는 상태, 그러니까 원팅 그 자체에 중독된 것이지 가진 상태, 그러니까 라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현대 과학적 사실을 솔로몬은 이미 3000년 전에 자기 경험으로 간파했던 거네요. 네, 정말 통찰력이 대단하죠. 실제로 텍스트의 구절이 그 도파민의 함정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 어떻게 표현했나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 이마저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하고 일축해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보다 나은데 그것도 바람 잡는 거다. 네, 마음속으로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상상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확신한 대상을 쫓는 게 인간에게 훨씬 더 즉각적이고 강렬한 만족감을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있으면 더 자극이 되니까요. 하지만 결국 둘 다 실체가 없는 바람을 움켜쥐려는 헛된 시도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애초에 충족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상을 바꿔가며 질주하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죠. 와, 질주 자체가 목적이다. 방금 말씀하신 그 눈으로 보는 것의 함정이라는 게요. 사실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소셜미디어요? 네,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이 정확히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렇죠. 그냥 방구석에 누워서 막연히 멋진 휴가 가고 싶다 상상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서 지인들이 올린 몰디브의 화려한 풀빌라 영상이나 이번에 새로 뽑은 항정판 스포츠카 사진을 눈으로 직접 보는 순간 뇌에서 난리가 나죠. 네, 뇌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강력한 도파민이 빵 터지죠. 그런데 막상 스크롤을 멈추고 폰의 검은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지독한 공허함이겠죠. 맞아요. 지독한 허기짐입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짓을 우리가 매일 반복하고 있어요. 마시면 마실수록 세포는 쪼그라들고 갈증은 더 미친 듯이 심해지는데도 멈출 수가 없잖아요. 멈출 수가 없다.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적 결함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거요? 네.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행복 지수는 자신이 소유한 재물의 양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욕심을 조절하는 양에 정비례한다고 봅니다.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다. 네. 욕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행복해진다는 거네요. 네, 아주 고전적인 명제죠.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는 무슨 도덕 교과서처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욕망을 줄이도록 다 같이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안일하게 결론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리나요? 오히려 인간 스스로의 의지나 수양으로는 이 브레이크 고장난 질주를 멈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콱 박아버립니다. 잠깐만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다면 이거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절망적으로 들리죠. 욕심을 통제해야 행복해진다고 해놓고 내 힘으로는 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운전대, 그 조향 권한이 애초에 나한테 없었던 소리잖아요. 네, 바로 그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지점이 이 텍스트가 안내하는 세 번째이자 가장 깊은 철학적 심연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 번째 시면이요? 네, 바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텍스트 10절을 보면요.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미 불려 있었다고요? 네, 이 고대 문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의 규칙을 막 발명해내는 창조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다. 이미 우주적 차원에서 설계된 한계와 법칙, 즉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점을 아주 명확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현실의 우리 삶을 대입해서 좀 강력하게 이해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어떤 이의죠? 솔로몬 시대에는 막 자연재해나 질병 앞에서 인간이 철저히 무력한 피조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네, 우리는 그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DNA의 결함을 막 싹둑 잘라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로 미래 경제 흐름을 거의 다 예측하잖아요. 맞아요. 기술 발전이 엄청나죠. 게다가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은 말 그대로 죽음 자체를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그걸 치료하려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연구 같은 거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한계를 수용하는 연약한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한계를 부수고 거의 신의 영역으로 진입하려는 그런 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 고대 텍스트가 한계를 인정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건
너무 패배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현대적인 관점의 반론이네요. 확실히 과학기술이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엄청난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진짜 당장 몇십 년 뒤면 수명이 푸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수명이 80년에서 막 12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AI가 완벽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줘서 돈을 잃지 않게 해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말하는 피조물의 한계는 단순히 우리가 몇 년을 더 사느냐, 돈을 얼마나 잃지 않느냐 이런 물리적인 제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한계를 말하는 거죠? 텍스트는 인간의 치명적인 무지를 꼬집습니다. 인생의 날이 그림자같이 헛되며 그 신후사,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등이 고하려라고 묻거든요. 아, 죽음 이후를 모른다. 네, 우리가 유전자 조작으로 막 150년을 산다고 한들 앞서 살펴본 그 2000년을 살고도 마음이 지옥인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의 딜레마가 해결될까요? 아, 아까 그 불사의 남자요? 생명 연장 기술은 우리가 그토록 괴로워하는 채워지지 않는 도파민의 쳇바퀴를 그냥 150년 동안 돌리게 만들어줄 뿐이지 쳇바퀴 그 자체를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와, 책바퀴 돌리는 기간만 늘어나는 거다. 맞아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작정 섭리, 즉 거대한 우주적 섭리는 무슨 마법적인 주문이나 맹목적인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우주의 중력과도 같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물리법칙입니다. 중력이요? 네,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 수는 있지만 중력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중력이 사라지면 우주 밖으로 날아가 버리니까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도 욕망의 공허함이나 존재의 유한함이라는 이 본질적인 섭리 앞에서는 여전히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중력을 없앨 수 없다는 비유가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우리가 타는 비행기 좌석을 이코노미에서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할 수는 있어도 네, 비행기가 언젠가는 땅에 착륙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비행을 지배하는 거대한 공기역학의 법칙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해독제는 대체 무엇입니까? 아까 내 힘으로 욕망을 끌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거대한 법칙을 이길 수도 없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이요?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것이 내 행복의 근원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아, 부수적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빛이 비칠 때 잠시 생겼다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그림자. 텍스트는 인간이 스스로의 유한함, 즉 자신이 피조물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주와 생명을 주관하는 거대한 섭리의 법칙을 수용하고 존중할 때, 즉 경외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고 결론 맺습니다. 수용하고 존중한다. 아까 중력 이야기 하셨잖아요. 중력을 거스리려고 막 발버둥치면 결국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중력의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낙하산이나 글라이더를 타고 평안하게 유영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와, 진짜 멋진 말이네요. 결국 더 많이 소유하는 게 해답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다는 그 통제권의 환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이 고대의 억만장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쳐 발견한 가장 위대한 지혜인 셈입니다. 아, 통제권의 환상을 내려놓는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온 이 딥다이브 여정을 돌아보면요. 마치 아주 오래된, 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거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이었죠. 그 거울은 현대사회가 그토록 찬양하는 완벽한 성공 방정식의 민낯을 아주 가차없이 비춰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가졌지만 단 하루의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그 악한 병을 목격했고요. 맞습니다.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만 유발하는 바닷물 같은 욕망의 쳇바퀴를 보았으며 막 첨단과학으로 무장한 현대인조차 결국 거스르지 못하는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마주했습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죠. 네,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직접 데이터 삼아 실험했던 고대 이스라엘 왕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허무함을 이겨내는 길은 통장 잔고의 숫자를 늘리거나 인스타그램의 좋아요 수를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죠? 내 인생을 주관하는 거대한 우주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 흐름에 나의 시선을 맞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장 주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 아니 당신에게 이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 밤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밤잠을 설치며 갈구했던 바로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꿈에 그리던 직장으로의 이직,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부귀, 혹은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집과 명예를 마침내 두 송에 쥐었습니다. 기쁨의 축배를 들고 행복에 겨워서 잠자리에 들겠죠. 네. 하지만 내일 아침 습관처럼 눈을 떴을 때 어젯밤에 그 짜릿했던 성취감은 필연적으로 연기처럼 흩어지고 텅 빈 마음 한구석에서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욕망이 스물스물 고개를 들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이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게 만드는 진짜 힘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도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달려나가야 하는 식욕과 소유욕의 쳇바퀴입니까? 아니면 오늘 밤 당신이 이뤄낸 그 모든 화려한 성취들을 내일 아침 다 잃어버린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보다 더 거대하고 단단한 의미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쫓던 무언가가 내일은 조금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를 바라며 우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